제 이름은 지우입니다. 32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 8시 반에 지하철을 타고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유튜브 몇 개 보다 잠듭니다. 그런 하루가 5년째 반복되고 있죠. 저는 무역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합니다. 일이 나쁘진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아요. 월급은 집세 내고 세일할 때 옷 몇 벌 사고 부모님께 딸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면 됩니다. 남자친구는 없어요. 있었던 적은 있지만 다 떠났죠. 제가 너무 조용해서, 너무 독립적이어서, 혹은 그냥 너무 평범해서요. 가족과도 그리 가깝진 않아요. 엄마는 늘 우리 집에서 제일 말 없는 애라고 했고, 남동생은 어릴 적부터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집안을 이을 사람이라며 저는 딸이니까 노력은 언제나 보조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누구를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저 속으로 되뇌었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열어보니 고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10년 넘게 떠나 있던 그곳에서요. 지우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바로 내려오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집마당 전체를 무거운 공기가 뒤덮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집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히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마을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는 장례식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꽤 많이 왔다. 아버지를 그리워해서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 나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제사상 옆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잔 한 잔 술을 따랐다. 어머니는 옆에 말없이 앉아 계셨고 남동생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이사오. 어느 역할이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우 그 애 맞지? 서울에서 일한다더니 엄청 바쁘대. 그래도 명절에도 자주 안 오잖아. 그렇지?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또렷이 들렸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영정사진만 바라보았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잔잔히 웃고 계셨다.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던 그 눈빛, 그 미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 끝쪽에 있는 작은 방. 오리기 트는 바. 몇인몇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산에 모신 뒤 집에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분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검은 서류 가방을 열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김병철님께서 2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곧게 펴진 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분은 봉인을 풀고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중 한 문장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 고향 뒷산과 그 일대의 땅, 그리고 오래된 목조 가옥은 아들 김민재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저는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어머니가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절 바라보며 말했죠. 너도 알잖니. 아버지는 좀 고지식한 분이셨잖아. 원래 딸은 시집 가면 시댁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셨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니었다면
눈물이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쉿, 트윕즙. 그렇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란다. 지우야,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하늘은 흐렸고 구름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그 산이 이젠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낡은 나무집, 조그마한 텃밭, 어릴 적 물장구 치던 뒷집 개울, 그리고 그 산, 모든 게 제 동생 김민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수년 전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했죠. 책상 위에 펼쳐진 지적도 앞에서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 한 조각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적 빠졌던 연못, 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나무들, 첫눈 오던 날 아버지가 등에 업고 올라갔던 산길, 이젠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산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 없는 사람의 것이 되었죠. 동생은 제 맞은편에 앉아 약간은 미안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좀 놀랐어. 누나, 아버지가 반반 나눠주시겠지 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눌 생각조차 없던 사람에게서 공평함을 바라는 게 어쩌면 처음부터 틀린 기대였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아버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때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옷 몇 벌, 오래된 목도리, 그리고 초등학생 때 아버지와 찍은 사진 한 장.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어요.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죠. 아마 관심도 없었겠죠. 저는 대문을 나서 마을 끝 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늦은 오후,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해질녘 햇살은 노을빛으로 물들며 마치 잊혀진 기억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춘 곳은 뒷산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오솔길 앞이었습니다. 그 길, 아버지와 함께 수없이 올랐던 그 길이 오늘따라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땅 안 받아도 돼.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말이지만 제 가슴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직 그 산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뒤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집집마다 불이 꺼진 골목은 깜깜했습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 들고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둘러맨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어니은 봄더 옆에 있는 아버지 묘지로요. 왜요, 아버지? 왜 저만 빼셨어요? 숨이 턱에 차오르고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오는 그 밤. 저는 묘비 앞에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발밑에선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밤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서늘했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딸이라서요? 서울에 살아서요? 아버지가 아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묘비를 만졌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고 그 순간 묘비 뒷면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준비되었을 때 돌아와 이 산을 찾아라.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분명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미리 각인해둔 문장, 유언장엔 없던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놀라움, 혼란, 그리고 이상한 확신이 가슴속에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의도가 어쩌면 다르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묘비 뒷면에 손전등을 비추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흐릿하지만
분명히 새겨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가 속한 곳을 찾아라. 한 줄, 딱 한 줄. 그런데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속한 곳.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걸까요? 가족? 회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중간 어딘가 마음속이 뒤집혔어요. 화가 나서 올라왔는데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넨 수수께끼 같았어요. 유산 대신 남긴 퍼즐. 이걸 왜 묘비 뒤에 새기신 거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 데려가 작은 나무를 함께 심던 그날 저에게 했던 말. 지우야, 언젠가 이 산이 너한테 중요한 의미가 될지도 몰라. 그땐 그저 산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걸지도 몰라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산에 다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이지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네가 속한 곳을 찾아라. 그 문장을 계속 곱씹다 보니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산에 데려갔던 날, 지우야, 이 나무는 언젠가 큰 그늘이 될 거야. 그땐 네가 이 아래에서 쉬면 돼. 아버지는 작은 묘목을 손으로 다듬으며 말했었죠. 저는 옆에서 호미질을 서툴게 도우며 흙투성이가 되었고요. 그날 아버지는 웃으면서 제 머리에 묻은 흙을 털어주셨습니다. 힘들어도 뿌리를 내리는 게 먼저야. 그래야 나중에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 그때는 그저 나무 심는 놀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야 그 말들이 전부 하나의 메시지였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곳은 아버지에게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자 낙엽 냄새와 풀향기, 흙내음이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도 이 산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아빠, 제가 정말로 속한 곳이 여기라면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단순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겠다고. 그 문장 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네가 속한 곳을 찾아라. 무슨 뜻일까? 왜 그걸 굳이 묘비 뒤에 새기셨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 말을 제가 보게 된 걸까? 머릿속은 뒤죽박죽인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가보자. 그날 새벽, 저는 작은 배낭을 하나 메고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오르던 그 오솔길, 가파른 흙길, 습기 찬 돌계단,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숨이 차오르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오히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 그게 단순한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의도인지 몰라도 얼마쯤 올랐을까 나무들 사이로 작은 평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건 어릴 적 아버지가 비밀기지라고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다가가자 문고리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문은 열렸고 그 안엔 먼지투성이의 책상, 벽에 걸린 낡은 지도로 가득한 방, 그리고 한 구석엔 이름이 적힌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 그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유산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낯익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숲 사이로 작고 낡은 오두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금이가 있었으며
문 앞엔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찾지 않은 듯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여긴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가끔 산에 다녀올게라며 사라지셨던 그 시간들. 그때마다 돌아오면 옷에서 흙냄새와 땀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설마 그때 오셨던 곳이 여긴가요? 문고리에 손을 얹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내부, 벽에는 손으로 그린 듯한 지도와 메모들이 빼곡했고 구석에는 작은 난로와 접이식 의자, 그리고 커다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는 오래된 노트 몇 권과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너라면 언젠가는 이걸 찾을 거라 믿는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낡은 봉투 속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산은 내 전부였다. 그리고 너는 이 산을 누구보다 이해할 아이였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 외로움, 오해들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늘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에 드러난 유산은 동생 몫이었지만 진짜 마음의 유산은 제 몫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오두막, 이 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모든 기억은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집이라는 것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 안에 있던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겉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속의 글씨는 또렷했다. 2005년 4월 12일. 오늘도 지우와 함께 산에 올랐다. 이 아이는 나를 많이 닮았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깊고 단단하다. 언젠가 이 산을 맡기게 된다면 지우가 적임일 것이다. 눈을 의심했다. 내 이름이 적힌 아버지의 손글씨. 몇 년, 아니 수십 년 전부터 써내려간 기록이었다. 그는 일기 곳곳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어릴 적 묘목을 심으며 손에 흙을 묻혔던 날, 서울로 처음 올라가 혼자 자취를 시작한 날, 그리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못 내려온 날조차 지우는 표현을 잘 못한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아이는 속이 여리고 따뜻한 아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산을 다시 찾을 거라 믿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렇게 차갑게 거리를 두셨던 건가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침묵 안에 담긴 마음을, 그 무뚝뚝함 속에 감춰진 깊은 사랑을. 그날 밤 저는 오두막 안에서 오래도록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아버지가 남긴 건 산도 집도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이 기록들이었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소외된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믿고 가장 닮았다고 생각했던 진짜 후계자였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을 때 단 한 문장이 조용히 쓰여 있었다. 이 글을 읽는다면 이 산을 지켜다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치 아버지가 제 앞에 서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다. 지우야, 너라면 알 거라고 믿었다. 마치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일 뿐이었다. 법적 유산은 동생에게 돌아갔지만 진짜 유산은 나를 향한 믿음과 이 산에 대한 의미였던 것이다. 나는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산 전체가 서서히 빛을 머금으며 눈앞에 펼쳐졌다. 지킬게요, 아버지. 이 산. 그리고 이 마음.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산을 지키기로 마음먹었고 이곳에서 나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유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나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조용히 오두막 앞 바위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 탁 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날 미워한 게 아니었다. 딸이라서 제외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누구보다 저를 믿고 저에게 맡기고 싶었던 거였다. 나를 가장 닮았다고 그게 당신의 방식이었군요.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침묵 속에서 표현된 깊은 애정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분이셨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다정한 말도 잘 못하셨다. 하지만 그 손글씨 하나하나, 오두막에 남긴 흔적들, 산속에 심은 나무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었다. 유산이란 단순히 땅이나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기록이고 믿음이고 흔적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발밑에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내 볼을 스쳤다. 아버지, 고마워요. 늦게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처음으로 아버지와 연결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본가로 내려갔다. 손엔 오래된 일기장과 지우에게 라고 적힌 봉투 하나를 들고 누나 오셨네? 뭐 산에 가면 유산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 민재는 소파에 누운 채 비웃듯 말하며 과자를 입에 넣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눈길조차 피하지 않더라. 어떻게든 한몫 챙겨볼 생각이었나 본데 결과는 어때? 빈손이지?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빈손이야. 근데 마음은 꽉 찼어. 뭐래, 감성팔이냐. 나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에 묻은 흙, 모서리가 다른 종이, 그리고 안쪽 첫 장의 글귀. 이 산은 결국 지우의 것이 될 것이다. 민재는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게 뭐야?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쓴 일기야. 그리고 그 속엔 누가 이 산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누굴 위해 준비하셨는지가 적혀 있어.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이 글을 읽는다면 이 산을 지켜다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유산이 필요 없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섰다.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거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아빠. 서울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산을 향해 있었다. 매일 같은 회의, 같은 보고서, 무표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점점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됐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이 글을 읽는다면 이 산을 지켜다오.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 더 나아가. 아버지가 남긴 그 산을 살리는 건 어떨까? 나는 결심했다. 그 산에서, 그 오두막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회사 그만두려고요. 팀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좋은 기회 생겼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진짜로 속한 곳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요. 며칠 후 나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산 입구에 있는 빈 땅을 정리하고 오두막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일기장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를 따라 산의 식생과 나무 종류를 조사했고 작은 팜카페와 산책 코스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점 내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우 씨,
여기서 카페도 하신다고요? 지호 씨, 지호 씨, 여기서 카페도 하신다고요? 이제는 제가 이어가려고요. 그리고 오픈날, 하늘은 맑았고 산바람은 부드러웠다. 작은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우의 산, 잊혀진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곳. 나는 해맑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다. 그 산은 더 이상 버려진 유산이 아니었다. 이젠 나의 시작이자 나의 꿈이 되어 있었다. 정말 그 땅을 산다고요? 요즘 누가 산속에 투자해요? 은행 상담원은 갸우뚱한 표정이었다. 나는 준비해간 사업 계획서를 조용히 내밀었다. 이 산, 그냥 산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땅이고, 곧 가치를 가질 땅이에요. 소액 창업 대출, 그리고 모아둔 적금, 조금의 주식 정리. 나는 가진 걸 다 끌어모아 첫 번째 땅을 샀다. 산 중턱, 오래 방치돼 있던 밭 한 구획. 지우야, 너 진짜 거기서 뭐 할 건데? 서울 친구들은 걱정 반쯤은 비웃음이었다. 그냥 지켜보고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주말마다 직접 잡초를 뽑고 땅을 일구었다.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기 시작했다. 저기 뒷산 쪽 밭, 혹시 주인분 매각 생각 있으세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저었지만 몇 달 뒤 한 어르신이 내게 말했다. 그 땅 말야, 우리 아들놈은 도시 가서 관심도 없어. 네가 정성 들이는 거 보니까 넘겨줄까 싶기도 하네. 그렇게 두 번째 땅, 그리고 세 번째 땅, 하나씩 조용히 천천히 나는 산 주변을 다시 짜 맞추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웃기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걸. 그 산은 이제 온전히 내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또 저 산에 올라간다더라. 서울 아가씨가 왜 저러는지. 하루 종일 삽질이나 하고 앉았대. 귀한 대학 나왔다더니 참 마을 어기. 슈퍼 앞 평상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나는 그 옆을 지나치며 작게 웃었다. 이제 산에 미친 여자라고 불리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비웃는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미친 건 맞지. 그치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어. 비 오는 날엔 흙탕 속을 기어다니고 눈 오는 날엔 손가락이 얼어붙을 때까지 나무를 심었다. 혼자였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수첩에 하루 일과를 적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버텼어? 그리고 늘 같은 대답을 썼다. 아버지가 기다린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중년의 남성이었다. 혹시 이 산 일대를 관리하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희는 자연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이 지역과 협업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산에 미친 여자라는 말이 곧 산을 살린 여자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산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 광택 나는 구두, 서울에서 막 내려온 듯한 냄새가 났다. 혹시 이 일대 땅 주인분, 지우 씨 맞으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로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말물개발 부동산입니다. 다짜고짜 실례인 거 알지만 이쪽 땅 매입 계획이 있어요? 혹시 매도 의향 있으신지요? 매도요? 예, 요즘 강원도 쪽 힐링타운 개발 붐이거든요. 특히 이런 고지대는 시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계약 초안, 시세표, 예상 수익. 그리고 마지막 장엔 손글씨로 적힌 큰 숫자 하나. 나는 서류를 조용히 덮고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땅 팔 생각 없습니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일 텐데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 산은 돈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으로 끝날 수도 없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확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여기 누군가의 유산이고 기억이고 지금은 저의 전부예요. 그 순간 내가 산에 미친 여자가 아닌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나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여기 물이 계속 흘러요. 이상하게 따뜻하고 맑아요. 마을 청년 봉수 씨가 흙을 고르던 중 무언가를 발견했다. 나는 삽을 내려놓고 급히 달려가 봤다. 진흙 사이로 맑은 물줄기가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다. 손을 담가 보니 이상하게 미지근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이거 그냥 계곡물은 아닌데. 며칠 뒤 나는 지인 통해 전문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광천수? 천연 미네랄 함량 고농도, 온천 성분 유효, 음용 및 피부 재생 효과 우수. 이게 진짜라고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강원도 쪽에선 드문 편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 수질이면 온천 개발도 가능하겠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저온 잔가는 이 산이 너한테 중요한 의미가 될지도 몰라. 산의 가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정말로 땅 밑에서부터 차오르고 있던 거였다. 나는 일기장을 다시 꺼내어 아버지의 글귀를 꺼내 읽었다. 지켜라. 네가 믿는다면 이 산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로 다가왔다. 그 산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이제는 나의 기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 씨, 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담당자들 올라온대요. 봉수 씨의 말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군청이요? 왜요? 이 산 광천수도 나오고 숲길도 좋고 요즘 SNS에서 난리 났대요. 직접 보고 싶다더라고요. 며칠 뒤 진짜로 군청 관계자 몇 명이 산에 올랐다. 단정한 복장,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 사람들, 그리고 메모장을 들고 부지런히 기록하는 공무원들. 직접 보니까 더 인상적이네요. 특히 이 오두막, 역사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이 산도요. 그냥 개발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추억이에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구잡이 개발이 아니라 생태 역사 힐링 중심으로 보호와 연계를 고민 중입니다. 그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며칠 뒤 뉴스에 이런 자막이 떴다. 강원 마을군 생태 힐링 관광지 지정 검토. 지우의 산 주목받다. 서울에서 한동안 소식 없던 친구에게도 연락이 왔다. 야, 너 진짜 해냈구나. 우리 때려치고 갔을 땐 다들 미쳤다 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미쳤었지. 근데 덕분에 이제 여기서 누가 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이 산 내가 살렸다고. 모빈 설립이요? 회사 차리신다는 거예요? 회계사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다. 이 산 전체를 아버지와의 기억을 지키면서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함께 꾸미고 싶어요. 그렇게 탄생한 작은 회사의 이름은 산, 기억, 그리고 사람 주식회사, 줄여서 산기사, 산기사. 나는 이곳을 단순한 숙소나 관광지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치유받고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오두막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에 자연형 숙소를 짓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사이 하늘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유리돔을 설치하고
광천수를 활용한 조격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입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예약은 몇 달씩 밀려들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찾아왔다. 도시에서 지쳐버린 아버지. 말없이 스마트폰만 보던 아이. 여기 오니까 숨이 좀 쉬어지네요. 이런 곳 어떻게 만들 생각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누군가의 마지막이자 저에겐 처음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 켜진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잘하고 있죠. 이제 이 산은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될 거예요. 누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민재가 산에 올라왔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생각보다 진짜 멋지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민재는 창밖으로 숲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산 팔아서 돈 좀 챙기려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 말에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나도 이 산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재가 갑자기 말했다. 누나, 나 여기서 일하면 안 돼?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뭐? 너가? 그래, 나 서울에서 하는 일도 별로 재미없고 사실 요즘 좀 많이 무너졌거든. 그의 얼굴엔 어릴 적처럼 솔직한 표정이 있었다. 자존심도 내려놓은 진심 어린 눈빛. 나 관리직 경험도 있고 경영 쪽은 누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 있어. 뭔데? 여긴 우리 둘이 키우는 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이야기야. 그 마음 지킬 수 있어? 민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심이야. 누나, 그 순간 유산 때문에 갈라졌던 남매는 이제 함께 기억을 지키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이야, 누나. 이번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불었고 잔잔한 나뭇잎 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감쌌다. 민재야, 기억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이야기 나왔을 때 너 뭐라고 했는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나는 가족이랑 거리가 멀잖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 말 난 아직도 기억해.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진짜 미안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돌릴 순 없어. 나는 네가 날 한 번도 믿은 적 없다는 거. 그게 더 아팠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산은 내가 아버지 마음 알아가면서 땀 흘리고 부딪히고 그렇게 지켜온 곳이야. 넌 그 과정을 전혀 보지 않았잖아. 그럼 기회조차 없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거야. 넌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언젠가 정말 널 믿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요즘 SNS에 진짜 핫한 곳 있대. 지우의 산이라고 들어봤어? 응, 그 산 주인 이야기 들었어?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던 딸이 그 산을 되살렸대.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 기사. 어느 날 갑자기 지우의 산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특집 보도. 한 여성이 가족의 상처를 품고 강원도 산속에서 시작한 기적 같은 이야기. 댓글 진짜 멋지다. 나도 나만의 산이 있었으면.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다. 돈보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나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카페 안에서 차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도 유독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상처를 안고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사람. 어느 날 서울에서 유명한 인터뷰어가 찾아왔다. 지우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모든 건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덕분에 제가 스스로를 믿게 됐고 결국 이 산도 저도 살아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누구나 마음속에 산 하나쯤은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지우 대표님, 올해 청년 창업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웃으며도 믿기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흑투성이 옷을 입고 혼자 산속을 헤매던 내가 이제는 도청 초청 연사로 무대에 서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지우의 산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 장본인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나는 단상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솔직히 말하면 도망이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나 자신도 다 버리고 싶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 산이 저를 붙잡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곳이었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이곳이었어요. 행사 후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너만의 산을 믿어봐. 어디든 시작은 내 안에 있어.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산 정상에 올랐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고 멀리 펼쳐진 숲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빠, 이제 제가 지켜내고 있어요. 당당하게 이 산의 이름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산장 카페. 카메라 조명 아래 지우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촬영 들어갑니다. 지우 대표님, 시작하시죠. 기자의 질문은 예상대로였다. 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뭔가요? 지우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엔 상처 때문이었어요. 기자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상처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목록에서 제 이름이 빠졌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많이 무너졌죠. 카메라 뒤 스태프들도 순간 숨을 죽였다. 그래서 밤에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그때 묘비 뒤에 새겨진 글귀를 봤어요. 네가 있을 곳을 찾아가라.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처럼 느껴졌어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이 산을 선택하신 건가요? 그 말 때문에 산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 덕분에 나를 선택하게 된 거죠. 내가 정말로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창밖으로 펼쳐진 숲과 하늘, 그리고 지우의 잔잔한 미소가 한 프레임에 담겼다. 그날 방송 자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수천 명이 머무는 치유의 공간으로 지우의 산.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내려갔다. 하지만 기자는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우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겨내셨나요? 순간 지우는 먼 산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싫어하셨다고, 믿지 않으셨다고. 기자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런데 그날 산 위 오두막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넌 나를 닮았다. 그래서 더 말없이 지켜보게 된다. 그 문장을 보고 울었어요. 정말 한참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어요. 단지 그걸 말로 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기자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빛이 산을 감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야 마음이 들려요. 지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산 아래 작은 마을 회관. 어르신 몇 분이 조심스럽게 지우를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다가가자 이장님이 말했다. 우리가 상의 좀 했어요. 사실 이 산 주변 땅들 관리도 힘들고 후손들도 관심 없거든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덧붙였다. 근데 지우 씨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괜히 우리까지 힘이 나더라고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땅 싼 값에 넘길 테니까 같이 잘 키워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말에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정말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우 씨가 만든 이 산, 이젠 우리 마을의 자랑이잖아요. 그 자랑 우리도 함께하고 싶어요. 며칠 후 작은 계약식이 열렸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말했다. 이 산은 이제 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산이에요. 꼭 지켜낼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지우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 산은 혼자서 시작했지만 혼자 지키는 게 아니구나. 여기 부서진 기둥은 원래 있던 그대로 살리고요. 창문은 산 아래서 바라보던 위치 그대로 복원해 주세요. 지우는 손에 설계도를 들고 목수들과 현장을 돌았다. 낡고 쓰러져 가던 아버지의 오두막. 그곳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되살리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거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현장 기사님이 물었다. 지우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이 오두막은 제 기억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간들이 담긴 장소예요. 몇 주 후 작은 오두막은 고풍스럽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다시 태어났다. 벽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담긴 일기일보, 산에서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그날 묘비 뒤에서 발견한 문장이 걸렸다. 네가 있을 곳을 찾아가라. 지우는 오두막 문 앞에 작은 팻말도 달았다. 지우 기념관,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 첫 개방날, 많은 이들이 찾아와 고요히 그 공간을 둘러보았다. 한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마치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난 기분이네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누군가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산이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오두막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가을이면 산이 붉게 물든다. 바람은 선선하고 하늘은 높고 맑다. 그 계절이 오면 지우는 늘 같은 길을 오른다. 아버지 묘소가 있는 산 중턱 작은 터. 잡초는 항상 정리돼 있고 묘비 앞에는 누군가 매년 새로 놓고 간 국화꽃이 있다. 지우는 말없이 앉아 두 손을 모은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연다. 아빠 올해도 또 왔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린다. 작년엔 마을에서 축제도 열렸고 기념관 방문자도 10,000명 넘었어요. 지우는 살짝 웃으며 묘비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아빠가 남긴 그 말 덕분에 저는 제 자리를 찾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던 지우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천천히 꺼낸다. 아빠, 저 해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한 이슬이 맺혔다. 이 산이 저를 키웠고 이제는 제가 이 산을 지켜요. 우리 둘만의 약속. 저 끝까지 지켜낼게요. 지우는 마지막으로 국화꽃을 고르게 정리한 뒤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한다. 매년 같은 날, 같은 말. 하지만 그 마음은 해마다 더 깊어진다. 그녀가 산길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노란 은행잎이 조용히 떨어진다. 그리고 화면엔 자막이 뜬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산이 되었고 누군가의 길이 되었다. 이 문장 진짜 실화래? 어느 날 한 블로거가 지우의 산을 방문해 작은 묘비 뒤편을 찍어 SNS에 올렸다.
사진 속 단단한 비석에 새겨진 문장 하나. 너의 자리를 찾아가라. 짧은 그 문장이 단숨에 수천 명의 마음을 울렸다. 인스타그램. 모비의 이런 글이 너무 짙고 따뜻해요. 누군가에게 이 문장 하나가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어. 자리란 결국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해시태그가 빠르게 달렸다. 누너의 자리를 찾아가라. 월지우의 산, 다아버지의 마음. 기자들은 다시 한번 지우를 찾았다. 대표님, 그 문장 정말 아버님이 남기신 건가요? 지우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남기셨어요. 기자는 이어 물었다. 그 한 문장이 대표님 삶을 바꾼 거네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이 제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묘비 앞에 선 지우는 작게 속삭였다. 아빠, 당신의 한마디가 이제 수천 명의 자리를 찾아주는 등불이 됐어요. 지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3살 학생입니다. 하루는 산장 카페로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말끔히 접힌 봉투 안에는 조심스레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담겨 있었다. 몇 달 전 SNS에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우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읽어나갔다. 묘비 뒤에 그 한 줄. 너의 자리를 찾아가라는 말을 보고 저도 제 자리를 찾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휴학하고 작지만 제가 직접 만든 제빵 카페를 준비 중이에요. 혹시 언젠가 지우의 산에 제 빵도 놓아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제 꿈이에요.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SNS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우, 누군가의 시작에 제 이야기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당신의 자리를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그날 이후 지우의 산은 창업의 성공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쉼터로 더 유명해졌다. 카페 한편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나도 내 산을 만들기로 했다. 지우 언니, 고마워요. 나도 달라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용기가 되었어요. 그녀의 작은 시작은 누군가에겐 커다란 한 걸음이 되고 있었다. 늦가을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혹시 지우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맞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K글로벌 개발 투자이사 이도현 대표님, 저희가 이 산과 리조트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생태 관광과 로컬 콘텐츠, 지속 가능성까지 완벽한 모델입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우의 산 전체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인수 가격은 200억 원입니다.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200억이요? 도연 이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브랜드 파워면 전국 체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표님께는 고문직과 지분 일부도 보장해드리죠. 애는 잠시 말없이 손을 모았다. 한동안 바라보던 창밖, 그곳엔 햇살에 반짝이는 숲과 어릴 적 아버지와 나란히 걷던 오솔길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산은 돈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도연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긴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고 수많은 사람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이 산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에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며칠 후 도현 이사는 다시 한번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였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지난 제안.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우는 커피를 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대표님이라면 더 큰 무대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요.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바라봤다. 도연 이사님, 전 이 산을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도연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다. 이곳은 제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준 공간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잠시 말을 멈춘 지우는 카페 한켠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손글씨 쪽지를 가리켰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휴식을 사고 가는 게 아니라 기억을 얻고 가요. 그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부럽네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젠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어느 봄날 오후. 지우는 평소처럼 카페 앞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고개를 들자. 멀리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의 동생, 준호였다. 무슨 일이야? 지우는 당황한 듯 땅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섰다. 준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늘 꼭 누나한테 오고 싶었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지우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지우야,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한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유산 정리할 때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어. 누나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해낼 줄 몰랐고.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어. 근데 이 산, 이 공간, 누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왔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니도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도 이젠 자랑스럽구나. 정말 미안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야 우리가 가족처럼 마주보는 이 순간이 고맙고 다행이야. 그 말에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누나, 혹시 여기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하되 예전처럼은 아니야. 이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햇살이 머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그날 산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잊혀졌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곳에 피어났다. 해가 저물고 지우는 어머니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카페 문은 닫혔고 산속은 고요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우야, 사실은 그 산 처음부터 네 아버지가 네 걸로 남기려고 했던 거야. 지우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네가 서울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어. 그때는 너한테 부담이 될까봐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너한텐 아무것도 안 남긴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걸 너한테 남긴 거야. 그 산, 그 공간,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을 말이야.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아버지는 나를 믿고 있었던 거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믿었지. 그 누구보다도 네가 그 산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맺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꼭 웃고 계실 거야. 고요한 산속에 두 사람의 울음과 웃음이 섞여 퍼졌다. 산은 다시 한번 가족을 품고 있었다.
며칠 후 지우는 회의실에 동생 준호와 어머니를 앉혔다. 그녀는 손에 문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엄마는 이 산장 리조트의 명예이사로 모실게요. 그리고 준호, 넌 프로젝트 자문 역할을 맡아줘.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진짜 날 받아주는 거야?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응, 하지만 그녀는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호히 덧붙였다. 운영권과 의사결정권은 전부 나에게 있어. 이건 아버지와 나만의 약속이기도 해.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건영과 누나가 누구보다 이곳을 지켜왔다는 증거니까.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용서는 마음에서 오는 것. 하지만 신뢰는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신의 삶과 산을 지켜내고 있었다. 초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지우는 산장 앞 공터에 텐트를 치고 작은 화이트보드 하나를 설치했다. 그 옆에는 손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우와 함께하는 청년 창업 클래스. 참가비 없음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주말이 되자 이곳엔 예상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농사 짓는 청년, 어떤 이는 카페 창업을 꿈꾸는 소녀, 또 어떤 이는 그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 지우는 마이크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있었던 건 이 산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젊은이들의 눈빛이 서서히 반짝이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뭔가 하나만 있다면 돼요. 작은 꿈, 잊혀진 재능, 혹은 단지 바꾸고 싶다는 마음 하나. 그녀는 칠판에 천천히 써내려갔다. 작은 용기 과칠 꾸준함은 가능성.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그 산엔 희망을 품은 청춘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다. 지우의 산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산이 아니라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낯익은 봉투 하나가 카페 우편함에 도착했다. 보낸 이는 강원도 마른여자고등학교. 지우는 편지를 펴자마자 미소 지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이 꿈을 접었던 시절을 보냈던 모교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졸업생 지우님,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지우는 검정 바지 정장 차림으로 강당에 섰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서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제 자리가 어딘지도 몰랐고 앞이 보이지도 않았죠. 학생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제가 직접 만든 산속 카페와 리조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묘비에서 본 문장을 소개했다. 너의 자리를 찾아가라. 이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강당 안엔 정적이 흐르다 작은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괜찮아요. 길은 결국 내가 걸을 때 만들어지니까요. 그날 그녀가 남긴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첫걸음이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방문화재단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지우 대표님,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박물관에서 기획 중인 산과 함께한 삶 전시에 아버님의 초상화를 포함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며칠 후 작은 박물관의 전시실 한켠에 수묵화로 그려진 한 남자의 초상화가 걸렸다. 그 옆엔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고 백종현. 평생을 산과 함께한 농부이자 자녀에게 조용히 삶의 방향을 남긴 사람. 지우는 조용히 그림 앞에 섰다. 그림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윽한 눈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아빠, 이제 아빤 우리 가족의 기억을 넘어서 이 지역의 이야기가 됐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를. 늦은 오후, 지우는 혼자 산책을 나섰다. 산 중턱을 지나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던 곳에 도착했다. 그 자리에선 이제 허리춤을 넘긴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나무들, 그때 우리가 심었던 거지. 지우는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땀 흘리며 삽질을 하던 모습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땐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이젠 이 나무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네. 그녀는 웃으며 나무 아래에 조심스레 앉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잎들이 속삭이는 듯 했다. 그 순간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잘 컸구나. 이 숲도 너도. 지우는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이 숲은 단지 나무가 자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준 가족의 흔적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날 작은 숲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욱 울창해졌다. 어느 날 저녁, 지우의 핸드폰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나야, 성준이.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지우는 단번에 감정을 가다듬었다. 무슨 일이야? 요즘 너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 산도 네 사업도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우는 가볍게 웃었다. 그러게 나도 몰랐어. 그땐 내가 너무 작게 보였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려왔다. 지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지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성준아, 그때 넌 내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없었어. 그게 사랑이었다면 난 이제 그런 사랑은 필요 없어. 지우야, 난 진심이야. 알아. 하지만 나 지금이 더 좋아.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해. 지우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야 지금이 더 단단해지니까.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사랑이 없이도 충분히 충만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은 조심스레 지우를 찾아왔다. 저기 혹시 이 아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그의 뒤엔 작은 소녀 하나가 커다란 외투 속에 몸을 움츠린 채 서 있었다. 이름은 은별이에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갈 곳이 없어요. 지우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안녕 은별아. 내 이름은 지우야. 여기서 조금만 머물러 볼래?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 지우는 아이가 카페 뒤 작은 방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처음엔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았던 은별이 어느 날 지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배고파요. 지우는 놀라며 아이를 안았다.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지우는 법적 보호자로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은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은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느꼈다. 삶은 때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내준다는 걸. 어느 날 은별은 학교에서 풀이 죽은 채 돌아왔다. 가방도 벗지 않고 조용히 방 구석에 앉았다. 지우가 다가가 앉았다. 무슨 일 있었어?
은별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불쌍하대요.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아꼈다가 은별의 손을 꼭 잡았다. 은별아, 잘 들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 은별은 눈을 깜빡이며 지우를 바라봤다. 그 빛이 크든 작든 반짝이든 흐릿하든 중요한 건 그걸 믿는 마음이야. 너의 가치는 다른 누가 아닌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은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모는 내가 반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넌 이미 반짝이고 있어. 아직 네가 모를 뿐이지. 그날 밤 은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작지만 강한 별.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몇 년이 흘렀다. 이제 지우의 산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들러야 할 마음의 장소가 되었다. 입구엔 작은 안내문이 하나 서 있었다. 이곳은 한 아버지의 믿음과 한 딸의 지켜낸 약속이 만든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숲길을 걸으며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사진을 찍고 때론 묘비 뒷면의 글귀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산, 그냥 산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 딸의 용기, 그게 다 담겨 있어. 언론은 이 산을 희망의 숲, 가족의 기억이 자라는 곳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땅이었겠지만 저에겐 아버지의 마음이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산은 지역 아이들에게는 꿈의 공간이 되고 부모들에게는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산은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랑과 지켜낸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야. 비 오는 어느 날, 지우는 산장 안 작은 책상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위엔 타이틀이 떠 있었다. 산이 말해준 것들. 한 여자의 믿음과 시작. 그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려웠다. 어떤 감정은 다시 꺼내 쓰기조차 힘들었고, 어떤 장면은 눈물 없이 쓸 수 없었다. 하지만 글을 쓸수록 지우는 자신이 다시 한번 그 여정을 살아내고 있음을 느꼈다. 이 책은 성공담이 아니에요. 길을 잃고 아팠지만 결국 스스로를 믿은 이야기죠. 몇 달 후 책이 출간되었다. 서점 진열대 한켠에 작은 글씨로 적힌 지우의 이름과 함께 산이 말해준 것들. 백지우 지음. 책을 집어든 독자들은 페이지를 넘기며 때론 웃고 때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한 온라인 서평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이 책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 지우라는 이름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산에 올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 앞에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읽고 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지우의 책 산이 말해준 것들은 출간 3개월 만에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SNS에는 이런 글이 넘쳐났다. 지우님 책 덕분에 퇴사 후 용기 냈어요. 울다가 웃다가 아버지 생각 많이 났어요. 그 무렵 지우는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우님,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도 개인적이었고 그 감정의 결이 스크린으로 담길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다. 누군가에게도 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몇 달 뒤 드라마 지우의 산이 방영되기 시작했다. 주연 배우는 유명 여배우였고 아버지 역할엔 깊은 연기의 국민 배우가 캐스팅되었다. 1화가 방송된 날 밤 SNS는 실시간으로 반응을 쏟아냈다. 첫 장면부터 울었어요. 저희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보는 중입니다.
시청률은 매주 상승했고 마침내 마지막 회 지우 역의 배우가 노비 앞에서 속삭이는 장면은 전 국민을 울게 만들었다. 아빠, 이제 저 아빠가 남긴 걸 누구보다 단단히 지켰어요. 드라마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지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울릴 수도 있다는 걸. 어느 날 지우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다.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과 녹색 창업, 대한민국 국회 특별 세미나, 연사 초청. 백지우 대표.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산 하나를 지키고자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국가적 모델이 되다니. 행사 당일 지우는 단정한 정장에 묵직한 책임감을 안고 국회 단상에 섰다. 앞엔 의원들, 교수진, 언론사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아무 유산도 받지 못한 채 산에 올라갔을 때는요. 그녀는 이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그 산이 저를 키워줬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 믿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지속 가능한 내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단지 자연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국회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이날 이후 지우는 단지 한 기업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 해 가을, 지우는 산 입구에 서 있다가 무언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엔 작은 청동 동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멀리 산을 바라보는 자세였다. 지우는 놀라 물었다. 이게 누구예요? 마을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누구겠어? 우리 지우지. 동상의 받침엔 이름도 직책도 없었다. 단지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다. 자신을 믿은 사람. 지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꼬리는 미소를 머금었다. 아빠, 당신이 심어준 믿음이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며 말하곤 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 하나가 산 하나를 바꿨다더라. 그 작은 동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와 수많은 이들에게 건넨 희망의 증거였다. 지우가 산을 지키며 사업을 키워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마을을 둘러보다가 산 입구 근처에 새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은비숲 밥집. 따뜻한 국 한 그릇 드리고 싶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반겼다. 누나, 왔구나. 바로 지우의 남동생이었다. 이전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가게 시작했어? 응. 크게 벌려는 생각 없어. 그냥 정직하게. 매일 밥 짓는 삶이 좋아졌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놓인 국 한 그릇. 담백한 반찬들. 그 속엔 미안함과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동생이 조심스레 말했다. 누나,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지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가 이제야 제자리에 선 것 같아. 그날 이후 은빛숲 밥집은 마을 사람들과 등산객들 사이에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밥집으로 불리게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우는 산 입구를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다. 길가엔 새싹이 자라나고 작은 들꽃들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인비숲 밥집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이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우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춘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도
억울했던 날들도 이제는 모두 흘러간 강물 같았다. 그녀의 눈빛엔 원망도 아쉬움도 없었다. 오직 하나, 편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지우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햇살 아래 더없이 가볍고 단단해 보였다. 어느 해 봄, 산등성이 위 묘역에 햇살이 고요히 내리던 날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흙을 일구고 있었다. 손엔 작은 소나무 묘목 하나, 등 뒤엔 은별이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이모, 정말 여기에 심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아빠, 아니, 우리 할아버지 옆에 늘 그늘이 되어주던 분이니까. 이번엔 내가 그 곁을 지켜드리고 싶어. 조심스레 묘목을 묶고 물을 주고 손바닥으로 흙을 다듬으며 지우는 작게 속삭였다. 아빠, 이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나무도 저처럼 시간을 견디고 하늘을 향해 자라날 거예요. 옆에서 은별이 묻는다. 이 나무도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젠 함께 크는 거니까. 봄바람이 불어와 묘목의 잎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순간 지우는 마음 깊숙이 느꼈다. 이 땅은 이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소나무를 심고 난 뒤 지우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손바닥만 한 나무 팻말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표면을 칼로 천천히 긁어 글씨를 새겼다. 저는 돌아왔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아요? 아빠, 이곳이 제 자리였네요. 팻말을 나무 옆 흙에 꽂고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산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서 은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지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픔이 아닌 비로소 찾은 안식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산을 오르면 그 나무 옆 작은 팻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돌아왔구나. 그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날이었다. 바람도 소음도 없이 산 전체가 고요히 숨을 죽인 듯했다. 지우는 소나무 옆 아버지의 묘 앞에 서 있었다. 우산 없이 외투도 없이 그저 봄비를 맞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 눈빛엔 슬픔도 분노도 이젠 없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은별이 멀리서 다가오며 말했다. 이모, 비 맞아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살짝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엔 오랜 시간 버텨온 삶의 무게와 비로소 놓아버린 평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봄비는 세상 누구보다 강해진 한 여자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해가 떠오른 아침, 산자락 아래 작은 안내 표지판 옆으로 초등학생 단체가 모여들었다. 얘들아, 줄 맞춰. 오늘은 자연체험 학습이야.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신나게 환호하며 산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는 친구 손을 꼭 잡고 햇살은 따뜻했고 산은 여전히 푸르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다. 산 중턱, 그들이 잠시 쉬어간 곳엔 조그만 나무 팻말이 서 있었다. 저는 돌아왔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그걸 읽고 물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자신을 믿고 산을 지켜낸 한 사람의 이야기야. 아마 너희도 언젠가 자기만의 산을 찾게 될 거야. 기 멀리서 지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웃음엔 이야기의 마지막과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산은 오늘도 누군가의 첫걸음을 조용히 받아주고 있었다.